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사업하러 가셨는데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제 거지가 되셨어요? 제 이름은 박태수, 올해로 72세입니다. 서울역 5번 출구 앞, 바로 그 모퉁이가 제 자리입니다. 낡은 담요를 깔고 남루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1,000원, 500원짜리 동전을 제 앞 종이컵에 던져넣고 갑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젊은 여성이 편의점 주먹밥을 건네기도 하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립니다. 목소리는 일부러 떨리게 만들고 손은 일부러 부들부들 떨게 합니다. 제 연기는 완벽합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거지 할아버지가 밤이 되면 누구로 변하는지.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저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모은 돈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낡은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은 제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습니다. 거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일부러 목욕을 며칠에 한 번씩만 합니다. 냄새를 풍기는 것도 연기의 일부니까요. 강남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역 근처 수문의 시간 찜질방으로 향합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할아버지, 여긴 8,000원입니다. 알아요. 저는 10,000원짜리를 내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욕탕으로 직행합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어냅니다.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손톱과 발톱을 깎습니다. 1시간 뒤 거울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백발, 단정한 인상,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탈의실 사물함에서 준비해둔 옷을 꺼냅니다. 깔끔한 검정 양복, 흰 셔츠, 명품 시계, 2천만 원짜리 롤렉스입니다. 구두는 수제화, 150만 원짜리죠.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후 8시, 저는 강남 한복판을 걷습니다. 아무도 저를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회장님 같으신데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역 인근 빌딩 하나입니다. 12층짜리 상업용 건물, 1층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2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 11층과 12층은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바로 저, 박태수입니다. 건물 뒷문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오릅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CCTV에 찍히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12층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 진짜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10평 남짓한 공간이 나옵니다. 비좁지만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주방, 화장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 저는 그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합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들, 이번 달 임대료, 수입 4,200만 원. 이 건물 하나에서만 나오는 돈입니다. 관리비 빼고, 세금 빼고, 순수익이 3,500만 원 정도. 한 달에 말이죠. 저는 이 건물 외에도 서울 곳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 서초동 오피스텔 5채, 용산 상가 건물 하나. 전부 합치면 한 달 임대 수입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낮에 거지 노릇을 할까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그런 고생을 하냐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이유가. 40년 전 제가 32살이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그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직원만 50명이 넘었습니다. 강남에 집도 있었고 외제차도 몰았죠. 아내와 아들, 딸 하나씩.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졌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던 그때 제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업도, 전부.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실패자예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저는 그냥 서명했습니다. 쓰다올 기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려고요.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죽음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이렇게 지는 게 분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들보다 더 성공하면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진짜 거지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현실로. 잘 곳이 없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고, 먹을 게 없어 무료 급식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울역 앞에서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2만 원, 3만 원씩, 한 달이면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일이구나. 자존심만 버리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저는 그걸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저축했습니다. 은행 적금에 넣고 1년이 지나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2년이 지나자 2천만 원, 3년이 지나자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IMF가 끝나갈 무렵, 강남 땅값이 바닥을 칠 때 저는 모아둔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3천만 원짜리 상가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그 상가를 임대 주고 월세로 받은 돈으로 또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구걸은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할아버지, 돈은 잘 버시는 것 같은데 왜 저러고 계실까?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5년이 지나자 저는 상가 2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작은 빌딩 하나를 샀습니다. 15년이 지나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샀고,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낮에는 거지입니다. 왜냐고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 때문입니다. 제가 화려하게 살면 국세청이 의심합니다. 이 사람 재산이 어디서 났지? 조사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거지로 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지가 건물주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둘째, 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거지가 되는 순간 저는 다시 IMF 시절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 그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거지가 됩니다. 오만해지지 않기 위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서.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역 5번 출구, 제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겁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제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멈췄어요. 비싼 구두였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최소 100만 원은 넘는 수제화. 아버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40년 만에 듣는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박준호. 준호, 제 아들. 마지막으로 봤을 때 11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51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고개 좀 들어보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남자는 훤치 않기에 잘 빠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나이가 들었지만 눈매는 어렸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제 눈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시네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집에 가요. 집, 네, 제 집이요. 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냥 가거라. 아버지,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가라고요? 아버지, 제발 좀 일어나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알았다. 일어났다. 근데 내 집은 안 간다. 그럼 어디 가시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준호는 제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40년 동안 아버지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40년 동안 찾았다고? 넌 나를 찾았었니? 당연하죠. 아버지 혼자 돌아가셨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도 실종 신고하고 근데 아버지가 워낙 흔적을 안 남기셔서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는 그렇게 서울역 한복판에서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자기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최신형, 최소 2억은 하는 차였죠. 준호야, 너 뭐 하고 사니? 저요. 저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요. 직원만 30명 정도 있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내가 그렇게 컸구나. 아버지 덕분이죠. 내 덕분, 네.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시는 걸 보고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공부해서 전문직 되겠다고. 그래서 사법고시 붙고 변호사 됐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실패가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남겼다는 게.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너무 무능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IMF는 누구도 예측 못한 거였잖아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산공원 근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 여기, 내가 사니? 네, 60평 정도 돼요. 60평. 시세가 최소 50억은 할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자 현관에서 한 여성이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야.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장인어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친아버지. 내가 찾던 친아버지. 며느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어서 오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나 씻을 때 좀 알려줘라. 네,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는 저를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호텔 욕실만큼 넓고 깨끗했습니다. 아버지, 제 옷 좀 드릴게요. 샤워하시고 갈아입으세요. 고맙다.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일단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내일 사라지자고. 샤워를 마치고 준호가 준 옷을 입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 제 몸에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거지가 아니라 평범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인사드려. 증조할아버지시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였습니다. 그래. 안녕.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한정식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사셨어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했지. 힘드셨겠어요. 아니다.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거지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준호야,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아버지, 걱정 마라. 나는 정말 괜찮아. 내일 나가마.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가 마련해 준 방에서 잤습니다. 푹신한 침대, 깨끗한 이불.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준 옷을 벗고 다시 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뒤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왜 안 자니? 아버지가 나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미안하다. 아빠는 정말 혼자 사는 게. 아버지,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비밀이 뭐예요? 비밀? 네. 아버지한테 뭔가 숨기시는 거 있죠? 제가 느꼈어요. 어젯밤 내내 불안해하시는 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에 누가 전화를 하지 화면을 보니 건물 관리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건물 1층 카페에서 화재가 났어요. 뭐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따라와. 지금 당장.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옆자리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강남으로 가세요? 가면 알아. 택시가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소방차 2대가 도착해 있었고 건물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건물 관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에요. 카페 주방에서 새벽에 빵 굽다가 난 불이래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금방 꺼졌고요.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방금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이 건물, 아버지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건물이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건물 주세요? 그래. 그럼, 거지는요? 그건 낮에만 하는 거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방관들이 지마 작업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관리인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피해액은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알았어. 수고했어. 관리인이 떠나고 저는 준호를 데리고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비상계단을 올라 12층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내 집이다. 옥상의 컨테이너 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안을 들여다보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사세요? 그래. 왜요? 건물 주시면서 왜 이런 곳에서?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뜨는 부동산 목록을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다. 준호는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 서초 오피스텔 5채, 용산 상가 건물.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거예요? 그래. 총액이 얼마예요? 대충 계산하면 120억 정도 될 거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왜 거지 노릇을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IMF 때 무너진 거 기억하지? 네.
그때 아빠는 다짐했어. 다시는 교만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저는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지로 사는 건 아빠 자신을 시험하는 거야. 매일 아침 바닥에서 시작해. 그러면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어. 내가 화려하게 살면 국세청이 조사해. 어디서 이 돈이 났냐고. 하지만 거지로 살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잘못됐어요. 아버지는 떳떳하게 벌었잖아요. 왜 숨어 사세요? 떳떳하게 벌었다고? 준호야,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가 IMF 때 거지가 됐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떠났어. 심지어 너희 엄마까지. 그때 깨달았어.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있을 때만 좋아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무시해. 그게 인간이야. 아버지.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어. 다시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내 재산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이렇게 외롭게 사시면 외롭지 않아. 아빠는 자유로워.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 응, 아버지랑 있어. 알았어. 곧 갈게. 준호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사람이 걱정하네요. 저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래, 가거라. 아버지는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준호는 고민하다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 명함이에요. 연락 주세요. 자주 뵙고 싶어요. 알았다. 준호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낮에는 서울역에서 구걸을 했고 밤에는 제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제 비밀을 알았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울역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 박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말해줬어요. 아빠 찾았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사진 보니까 수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왜 이러고 계세요? 왜 이렇게 사세요? 수진아, 아빠는 일어나세요, 아빠. 제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랑 얘기했어요. 아빠,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준호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했어요. 아버지를 저희가 돌아가며 모시기로요. 한 달은 제 집에서, 한 달은 수진이 집에서. 아니다. 나는 아빠.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는 안 괜찮아요. 40년 동안 아빠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이제 찾았는데 또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일단 여기서 나가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건물주라는 것도. 수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아빠가 120억짜리 건물 주세요? 그래. 그럼 왜 거지 노릇을 해요? 저는 준호에게 했던 설명을 수진에게도 반복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해가 안 돼요. 세금이 문제면 세무사 고용하면 되잖아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도 있고요.
수진아,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간단해요, 아빠. 아빠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요? 그래. 엄마가 아빠를 떠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수진이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자라고 했어. 아빠를 실패자라고 불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빠는 다짐했어. 언젠가 다시 성공하면 엄마 앞에 나타나겠다고. 아빠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아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아빠는 엄마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엄마는 이미 다른 사람이랑 재혼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 아빠가 엄마 찾아보셨어요? 응. 10년 전쯤 몰래 지켜봤어. 엄마는 새 남편, 새 가족이랑 잘 살더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아빠 인생은 아빠가 사는 거지.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너무 슬퍼요. 슬플 것 없어. 아빠는 행복해. 어떻게 행복해요? 이렇게 외롭게 사시면서. 수진아,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 아빠는 외롭지 않아. 고독할 뿐이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버지 혼자 두면 저희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너희 마음 편하려고 아빠가 불편하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 됐다. 이 얘기는 그만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갈게. 너희도 집에 가거라. 아빠, 잠깐만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네,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희가 40년 만에 아빠 찾았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일주일에 한 번. 수진이와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준호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첫 번째 일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씻고 양복을 입고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응.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남편과 자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저는 수진이 남편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의 아들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와, 증조할아버지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았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거지로 사셨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낮에만 거지였지. 밤에는 사업가였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했어.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후회하세요. 그때 선택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아니, 전혀. 정말요? 그래. 만약 그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아빠는 아빠 방식대로 산 거니까.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방 구경하실래요? 그래, 가자.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레고로 만든 건물이에요. 오,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도 건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응, 그래.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다. 내가 열심히 살면 주지. 네, 열심히 살게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다. 나는 내 집에 가야 해. 아버지, 괜찮아. 다음 주에 또 보자. 저는 준호네 집을 나와 제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니 좋았지만 동시에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지 사람들과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들과 만났고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거지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에 앉아 있는데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박태수 맞니?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말쑥한 옷차림의 남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제 옛날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철수야, 세상에, 진짜 너구나. 태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제 주변을 둘러보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너,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IMF 때 부도 나고 연락 끊긴 줄 알았는데. 철수야, 그냥 가. 뭐, 가라고. 야, 우리 40년 전에 같이 사업했던 사이잖아. 철수는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태수야, 솔직히 말해. 지금 얼마나 힘드니? 도와줄게. 필요 없어. 필요 없긴. 봐. 내가 요즘 사업 좀 괜찮아. 작은 무역회사 하나 하는데 내가 일할 자리 만들어줄게. 철수야, 정말 괜찮아. 뭐가 괜찮아? 이게 괜찮아 보여? 철수는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야, 태수야, 우리 옛날 생각해서라도 내가 도와줄게. 일단 일어나. 저는 철수를 뿌리쳤습니다. 됐다고. 나는 괜찮다니까.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존심이 아니야. 나는 진짜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거지로 사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지가 아닙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왜? 아버지 걱정돼서 왔어요. 준호는 철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이분 아들입니다. 철수는 명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아니, 태수 아들이 변호사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태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준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해도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준호는 철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건물주십니다. 강남에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여러 채 있으세요. 자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100억? 네. 아버지는 낮에만 거지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철수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태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진짜야. 그럼 40년 동안 계속 일했어? 그래. 철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거지 노릇을 해?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지. 정말 어이없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태수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너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행복하냐고.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 나는 말이야, IMF 때 너처럼 망했어. 근데 다시 일어섰어.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철수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너는
100억이 있으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낮에는 거지로 살고 그게 행복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떠났습니다. 나는 간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철수가 떠나고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까 그분 말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너도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아버지가 문을 안 여세요. 문. 네. 아버지 마음의 문요. 40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마음 좀 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와줄 필요 없어. 나는 괜찮다니까. 아버지, 됐어. 오늘은 집에 가자. 피곤하다. 우리는 말없이 제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컨테이너 하우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 철수 말처럼 저는 여전히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낮에는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일까? 창밖을 보니 준호가 옥상 한편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야, 아직 안 갔니? 네, 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안 하나 할게요. 제안. 네, 다음 주 일요일에 특별한 곳에 가요. 어디? 비밀이에요. 가시면 알아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마. 다음 주 일요일, 준호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달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양평이요. 아버지, 저 앞에 보이는 집 보세요. 준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작은 한옥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뭔데? 제가 아버지 위해 준비한 집이에요. 뭐, 차에서 내려 한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과 방들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이게 아버지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을 하나 샀어요. 내가 샀어. 이걸? 네. 물론 아버지 돈으로는 안 샀어요. 제 돈으로 샀어요. 아버지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저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얼마 주고 샀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거지 노릇 그만하세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준호야, 나는, 아버지, 초심 잃지 않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거지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도 있어요. 장학금 만들 수도 있고, 무료 급식소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초심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면서 준호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한옥에 남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와 책상, 옷장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준호 말이 맞는 걸까? 40년 동안 거지로 살면서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삶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양평집 마음에 드세요? 응, 좋더라. 아빠, 저도 오빠 의견에 동의해요.
이제 거지 노릇 그만하세요. 수진아, 아빠, 저희가 아빠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거지로 사시면 솔직히 말하기 어려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알았다. 진짜요? 정말 그만하실 거예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 시간이면 찜질방으로 가서 씻고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구걸통은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4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거지 할아버지. 그 종이를 바닥에 놓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역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의 기억이 담긴 곳. 이제 안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양평 한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울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준호의 조언대로 저는 제 재산을 의미 있는 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초심장학재단.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역 근처에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그곳 사람들을 도울 차례였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태수야? 철수야. 어떻게? 소문 들었어. 내가 여기 급식소 만들었다면서? 응, 그래.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진짜로. 뭐가? 40년 동안 거지로 살면서 100억을 모으고 이제는 그 돈으로 사람들 돕고 너 진짜 대단한 놈이야. 철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번에 내가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대답 못했잖아. 응, 이제 대답할 수 있어?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는 사람들,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준호와 수진. 응, 이제 대답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됐다. 진심으로 축하해. 그날 저녁, 양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준비했어요. 고맙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거지 노릇 그만둔 거. 아니, 전혀. 정말요? 그래.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가 나를 찾아줘서, 나를 설득해줘서. 아빠, 40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건 고립이었어. 저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 자신으로 사는 거더라.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잠을. 에필로그. 1년 후, 초심장학재단은 100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무료 급식소는 하루 3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낮에는 거지, 밤에는 건물주. 그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본인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평 한옥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서울역 급식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장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 40년 동안 거지로 사신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박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초심이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그럼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네, 아주 많이. 무엇이 가장 행복하세요? 박태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손자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요. 가족.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